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청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인기만큼이나 이 애칭이 엄청 네. 다양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갓고란, 찐고란, 네. 코란, 네. 청산의 여신, 여왕 이런 말씀도 네. 많은데 그중에서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애칭이 있으실까요? 네,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의 고란입니다. 알고란. 네, 아무래도 좀 가장 이제 클래식이 베스트라고 네, 오늘도 알고란 기자님과 함께 생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번 주에 이제 새로 이슈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한번 다뤄봐야겠죠. 네네. 도지코인에 새로운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광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간에 도지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과 비탈릭 부테린이 도지코인 재단에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뉴스였죠. 네. 근데 사실 이 재단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네. 뉴스를 처음 전한 게 어떤 그냥 그 암호화폐 업계 인플루언서의 트위터를 통해서였어요. 네. 근데 다들 반응이 뭐였냐면 에이 설마 약간 뷰타린이 설마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습니다.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도지코인 재단에서 우리 새로운 자문위원단의 머스크 최측근인 그 인공지능 기업 뉴럴링크 CEO 자레드 버첼 그리고 네. 도지코인 창시자 중 한 명인 빌리 마커스 네. 그리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등이 포함돼 있다라고 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격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제 확실해지니까 네, 가격이 맞습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비탈릭 부테린이 관심을 갖는 모습이요. 이제 네.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도지코인이 처음에는 정말 그야말로 장난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걸 보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연간 한 4에서 3% 정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적합하냐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통화로서 결제 네. 수단으로서는 더 쓰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는 그렇습니다. 주장이 좀 힘을 받고 있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제한 발행이라는 네네. 것이 오히려 결제 수단으로서의 강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8월 셋째 주 바로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에 정말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기한이 이제 9월 24일 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 기준에 맞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인가요? 네, 이게 신고 기한이 그야말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아직까지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발표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금융위원회가요, 이게 그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서 혹시 이제 특근법 그 신고를 맞춰서 우리들한테 뭔가 가이드를 받고 싶으면 컨설팅을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30여 곳이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5곳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실사를 나갔었거든요. 네. 현장 컨설팅을 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을 했는데 네. 그 결과를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그 참 안타깝게도 네. 사실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에 보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사실 지키지 못할 거는 사실 그 실명 계좌 그 부분 빼고는 사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맞추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컨설팅 결과가 나올 때 4대 거래소는 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실명 계좌가 없기 때문에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예상을 했었는데 네. 금융위원회 발표는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단 한 곳도 네. 없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요건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은행 실명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빅4 거래소들은 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마저도 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 지금 그래서 거래소 네. 관계자분의 이제 멘트가 보면 뭐였냐면 지금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다 네. 만점을 맞기를 원하는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국영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과목까지 잘 해야지
통과를 시켜줄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비유적인 표현을 두셨는데요. 네. 이 그 신고수를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융 당국이 왜 한 것도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네. 이게 금융 당국이 제시한 신고 수리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준비 네. 이 부분을 이제 그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네. 사실 실명계좌, ISMS 등 내용을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제시하면서도 이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 자금 세탁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 게요. 원래 이 특검법의 취지가 뭐냐면 그 페데프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모든 국가들한테 이제 이쪽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국가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법이 바로 이제 우리는 특검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법이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사실 거래소 등록제냐 신고제냐 뭐 이런 걸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애초 취지를 보자면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제일 열심히 보는 게 바로 이 자금 세탁 방지 부분이라서 아마 그에 대한 평가를 또 나름대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는요, 이거를 전문을 하는 그 인력들이 좀 갖춰져야 되고요. 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은행이나 아니면 규모가 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 약간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곳이 뭐 업비트나 빗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은행처럼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금융위원회의 이 높은 눈높이에는 다 맞추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 이후가 좀 맞아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말씀해주신 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애초에 이 법 자체도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 수리 요건에 없는데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를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충족한 것은 없다. 저는 네. 좀 모두의 방점을 찍고 싶었거든요. 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했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했다면 맞아요. 그 기준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일종의 이제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그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네. 투자자들한테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사실 9월 24일 이후 25일부터는 영업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영업을 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아마 그에 대한 대비를 해라라는 지금 워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꼼꼼히 보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아까 컨설팅 결과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부분을 봤는데 신고 수리 요건에 보면 그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신고 수리가 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에 보면 실명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인데요. 이 실명 계좌가 지금 현재 4곳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곳이 모두 다 이제 연장 계약을 했는데 9월 24일까지 연장 계약을 했어요. 아. 다시 지켜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시 판단해서. 지금 현재 이제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가 과거에는 앞서서는 4 플러스 한 2에서 3 뭐 이 정도 예상했거든요. 네. 뭐 많게는 약간 2자릿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명 계좌가 이제 나올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4도 약간 네. 야, 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실명 계좌가 있어야지 어쨌든 이게 통과를 하니까 이게 너무 지금 문을 닫을 거래소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게 국내에서 영업 중인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80여 곳입니다. 네. 그러면 실명계좌 못 받으면 쉽게 말해서 다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시장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의 그 약간 혼란을 조금 약간 완화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네. 원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실명 계좌가 일단 없어도 된다. 네. 그리고 BTC 마켓으로, 비트코인 마켓으로만 일단 운영을 해라.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고 영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실명 계좌를 받으면 그때 이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 폐업보다는 계속 사업을 해라라는 쪽으로 약간의 여지를 열어둔 건데 이 사실 국내에서요. 네. 원화 마켓이 있는 거래소가 있고 BTC 마켓만 있는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네, 비트코인 원화마켓. 여기 불편해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그 BTC 마켓만 있는 거래소가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거길 거래하겠지만 사실 BTC 마켓만 있다는 얘기는 해외 거래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거래량 자체도 좀 많이 없죠. 차이가 네, 나죠. 사실 네.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있느냐. 네. 사고 싶은 사람이 있냐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매도세가 있냐.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마켓만 열렸을 때 과연 거래량이 받쳐줄지, 네. 과연 비트코인 아하. 마켓만 가지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융위원회 입장은 원화 실명 계좌 못 받으면 비트코인 마켓만으로도 우리가 라이선스를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좀 절충안을 음.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 원화 마켓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이 원화 마켓이 합쳐져야 네. 금융당국이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선사업자 신고 통과 후에 이제 실명 계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 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먼저 이제 신고를 한 뒤에 실명 계좌 발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그 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 특허법을 보면 약간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약간 엮여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실명 계좌를 내줄지 말지를 판단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가 있으면 내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상자산 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은행들이 실명 계좌를 내줘야 돼요. 네. 이게 엮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해당하는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예측을 해서 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줬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은행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명 계좌가 있어야지 그 수리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은행한테 너무 책임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순서를 일단 받고 네. 그 다음에 실명 계좌. 그러면 받았다는 얘기는 정부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위험 요소, 리스크가 부담이 좀 좀 줄어든다. 덜죠. 네. 부담이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순서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정안을 좀 법을 좀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19일이죠. 2시에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근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이 열립니다. 포럼이 있습니다. 네, 왜 원포인트냐라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근법 전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만 딱 원포인트로 건드려서 개정을 하자라고 했고요. 이게 조명희 의원이 지금 이걸 이제 주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죠. 네. 뭐 하긴 하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만약에 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큰 이제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고요. 일단 나머지 요건만 맞춰서 신고 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은행 입장에서도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훨씬 더 너그럽게 실명 계좌를 내줄 수 있을 테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야당 의원 쪽에서 개최하는 포럼이다 보니 사실 이게 잘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추후에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딱 36일 남았습니다. 좀 암호화폐 실정을 잘 반영을 해서 체제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래소들이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막판 한 몫을 잡기 위해서 이제 신규 코인들을 상장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사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코인데스 네. 코리아가 그 기자 4명 그리고 인턴 기자 2명 무려 6명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일종의 이른바 그냥 이런 말씀 안 되죠. 아무튼 굉장히 하나하나 다 공시를 뜯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한 그렇습니다. 작업이에요. 네. 이 엑셀 표를 만드는 이런 약간 굉장히 완전 1차원적인 그 작업을 4명 플러스 2명 해서 6명이 붙어가지고 결국 인턴들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인턴들이 와가지고 아마 이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이제 금융당국이 이렇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 감독을 받으니까요. 마음대로 못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상장하고 말도 안 되는 마켓 메이킹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약간의 예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들이 이 특근법 시행 이전에 가능한 많은 업체들을 상장을 시켜서 상장피를 좀 받고 가능한 많은 MM을 돌려가지고 뭔가 네. 추가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의심은 됐어요. 네. 의심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숫자로 나왔죠. 네, 그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데스 코리아가 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최근까지 상장한 코인들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 개수가 어떻게 변화해 났는지를 그 추이를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2020년 1월에요. 그 222조 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222조 원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냐라고 보면 2,200조. 네. 10배가량. 맞습니다. 네, 10배가량 됐네요. 컸고요.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코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코인 거래소가
역시 공격적으로 상품군을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제 다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지난 19개월간 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거래쌍이 476개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이에 273개, 57%가 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749개가 있고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적으로 상장되는 코인이 많아졌습니다. 어허, 숫자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올라오니까 상장되는 코인 숫자도 같이 많아지는 어. 이런 이제 정의 상관관계를 이뤘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한번 봤더니 2020년 1월 상황이면 그때까지만 해도 전체 상장된 코인 거래쌍 중에 4대 거래소에 업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6%였어요. 절반 이상 네. 과반이네요. 네. 압도적으로 업비트가 어. 많은 코인을 상장시켜서 투자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나타난 게 뭐였냐면요. 업비트가 사실 후발주자입니다. 네. 그 4개의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가 가장 최근에 생긴 2017년 10월에 탄생한 거래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마지막에 탄생한 거래소가 어떻게 1등 거래소가 됐냐를 보면 여기에 좀 맞아요. 다른 거래소를 생각하기에는 야, 업비트에 가면 온갖 여러 가지 알트들이 네. 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사려고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좀 약간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많이 상장하자. 그리고 전략을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바꿔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은요. 2021년 8월 이달 기준으로 빗썸의 거래쌍 비중이 33%, 네. 코인원이 26%, 그리고 업비트가 34%. 네. 업비트가 줄어든 부분을 빗썸과 메꿨네요. 코인원이 갖고 갔습니다. 코빗은 여전히 6%. 네. 코빗이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쌍이 지난 6월에요. 781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상 그런 전략이라고 하면 점점점 많은 코인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6월에 정점을 찍고 7월부터 줄었거든요. 이유가 네. 뭐냐? 특급법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뭐 거래 지원 종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상장 폐지라기보다는 이게 은행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내부적으로 도대체 어떤 거래소에다가 실명 계좌를 줘야 되냐라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네. 이게 금융위원회에다가 정부 당국에다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 판단 기준을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정부 당국자의 입장은 이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네. 거였어요. 그래서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자신들이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상장 코인이 많으면 감점이에요. 오히려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상장 코인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네.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요.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코인별로 약간 등급을 평가를 하거든요. 이 등급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등급이 낮은 코인을 많이 상장하면 점수가 깎여서 네. 결과적으로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이걸 의식해서인지 갑자기 이제 6월 이후부터 7월부터 이제 상장 폐지하는 코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거래쌍이 6월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흐름이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정말 9월 24일을 앞두고 갑자기 6월부터 무더기로 특히 업비트에서 이제 상장 폐지를 막 시키면서 애초에 정말 기준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많은 네네. 분들께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진즉했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애초에 이 상장을 그렇게 많이 맞아요. 하면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네. 이게 그 뭐 상장 폐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몇 업체들이 이제 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거래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 이제 그 업비트에서는 피카 그리고 빗썸에서는 그 업체 그 네, 업체 이름 드래곤- 갑자기 드래곤베인 네. 이 이제 약간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뭐 그 상장 폐지를 무효화 시켜달라라고 네.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런데 양쪽의 경우 다 법원의 판단이 뭐였냐면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 폐지를 하는 건 거래소 본연의 임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장 폐지 그 업체들이 신청한 그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네. 기각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 상장을 한 프로젝트 측의 입장은 뭐였냐면 우리가 상장 피를 내고 돈을 내고 상장을 시켰는데 네. 어떻게 거래소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를 상장 폐지를 시키느냐라는 게 거래소 측의 프로젝트 측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니들이 상장 피를 낼 건 말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하지 않고,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문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소가 거래소 본연의 업무 상장시키거나 상장을 폐지하거나 하는 업무를 이행한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업체 측과 또 코인 업체 측과 또 투자자들의 좀 반발이 좀 계속해서 맞아요. 잡음이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상장을 네.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참 앞으로 이제 이 상장을 할 때, 그리고 상장 폐지를 할 때 좀 네. 기준이 딱 갖춰줘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근법은 일단 이제 뭐 넘어가는 거고 네. 이 특근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상자산 사업자, 암호화폐 사업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법도 아니고요. 네. 그냥 자금 세탁을 방지를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뭔가 추가적으로 이 업권법이 나왔을 때 이 상장과 관련한 우리 보면은 왜 한국거래소 규정에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규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5년 연속 뭐 영업이익 얼마 뭐 이렇게 네.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건들이 쫙 있습니다. 네.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장이나 폐지 관련돼서 투명한 기준을 그 정부 당국 차원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네. 이제 특근법 이후에 새로 만들어질 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는 요즘 뭐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앞두고 내 주식과 코인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게 마침 제가 오늘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제가 오늘 어젯밤이었죠. 새벽이죠. 네. 오늘 새벽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얘기하기 전에 그 의사록에 나왔던 그 암호화폐 관련된 발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 거기서 부분을 보니까 먼저 짚어볼까요? 일부 연준 위원들이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요. 그 FOMC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제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네. 그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 투명성의 부족, 모니터링의 중요성, 재정적 안정성 등 다양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처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FOMC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말이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됐다는 네. 거고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게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위한 거잖아요. 네, 달러랑 연동이 돼서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우려감을 표현한 건데 그래서 아마 그 새벽에 이게 딱 공개가 되자마자 새벽에 약간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진 네. 적이 있었거든요. 이 발언 때문에 아닌가 이게 공개가 되면서 아닌가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뭐 다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뭐 사실 메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의사록 보니까 연내해야 된다. 어. 라고 주장하는 위원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빨리 당겨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11월에 시작을 해서 네. 내년 중반에 종료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예상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돈을 풀었잖아요. 네. 돈을 푸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네. 금리를 내리다 0이 됐잖아요. 네. 제로 금리죠. 네, 제로 금리.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제로까지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죠. 네, 카드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 일본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전공했던 분야가 일본 경제 관련된 전문가였거든요. 네.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일본이 취했던 2000년대 초반에 취했던 양적 완화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조절했었는데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나니까 더 이상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보니까 얘네는 그 중앙은행에서 주식도 심지어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주식도 삽니다. 네, 채권뿐만이 아니라요. 네. 이 양적 완화, 퀀터티브 이징이라는 이걸 들고 와서 벤 버냉키가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네. 실시를 해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 그 다음엔 돈을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하는 양적 축소를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보면요. 첫 번째가 일단 테이퍼링, 돈 푸는 걸 이제 점점 안 풉니다. 줄여도 나가는 거죠. 줄여들어 나가서 제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테이퍼링을 오늘 11월에 시작해가지고 매달 1,200억 달러씩 지금 연준이 사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점점 뭐 1,000달러, 800달러 이렇게 점점 800억 달러 이렇게 점점 줄여서 내년 중반에는 이제 제로로 만들고요.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규모가 제로가 됐을 때 아마 그 다음에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근데
근데 요게 이제 내년이다라는 얘기가 그 앞서서 한 봄만 해도 이제 내년쯤에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잘 올라오면서 네. 그 11월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나온 건 없는데 잭슨홀 미팅이 다음 네. 주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뭔가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선들이 나왔는데 조금 그래도 가시화되는 모습인 것 같고 당장 이제 말씀하셨지만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경제 통화 정책 학술회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2013년 잭슨홀 미팅 때 벤 버네크 의장이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정말 네. 시장이 엄청난 충격이 왔었거든요. 테이퍼링 텐드럼 이래가지고 시장 발작이 왔습니다. 네. 신흥 증시 폭락하고요. 난리가 났었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벤 버네크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수습에 나섰던 거거든요. 그렇게 2013년에 약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갑자기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떠내는 게 아니라 앞서서 계속 흘리는 거예요, 말을. 그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시감이 있는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다음 주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도 빨리 땡겨야 된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있는 반면에 그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고용 지표 한 번 더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 고용 지표 나오면 그거 확인하고 하자라는 또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그 매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11월부터 아마 테이퍼링이 들어갈 것 같고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이다. 라고 하면 아마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미국 시장이 좀 잘 올라와가지고요. 좀 일찍 테이퍼링에 나서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걱정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상황이 좀 더 걱정인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FOMC 의사록에서 처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규제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는 CBDC 관련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중앙은행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통화 질서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작년 5월에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네. 굉장히 우리 디지털 위안화 할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이미 과거에 한 2015년, 13년부터 디지털 위안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내부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해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리브라가 발표되고 나니까 짠 우리도 사실 준비하고 있었어 이런 거거든요. 내년에 아마 북경 올림픽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 우리는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쓸 거다라고 발표를 할 것이다. 네. 이미 이제 파일럿 테스트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금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이른바 시장에 정착하는 단계까지 지금 네.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렇게 나서면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 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디지털 유로화, 디지털 엔화를 도입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결제은행, 은행의 은행이라는 국제결제은행인 BIS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90%가 디지털 통화 도입을 확정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그 브라운드 X 컨소시엄이 들어가서 지금 CBDC,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테스트 이걸 이제 수주를 했잖아요. 있죠. 지금 뭔가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뭐냐면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직후 무역 분야에서 나타났던 큰 흐름이 뭐냐면 가트예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네. 그리고 통화 분야에서는 IMF. 이게 양대 체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통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통화. 그럼 새로운 뭔가의 경제 질서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CBDC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가봐야 알겠죠. 얼마나 네. 큰 영향을 미칠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예상하기도 힘든 거라서 그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CBDC 관련된 뭔가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가 이 CBDC를 정말 빠르게 앞당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정말 이제 북경 올림픽에서 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니 이미 네. 뭐 지금 뭐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맞아요. 돼서 시민들 쓰고 대상으로 있기 돼서 때문에. 다 지금 파일럿 테스트 다 파일럿이 아니죠.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실사용을, 직전 단계. 네. 직전 단계까지 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근데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나중에 금리 인상까지 한다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애매한 네. 게요. 그 비트코인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어가게 됐는데 자산으로 볼 것이냐. 이게, 맞아. 이게 지금 그 이른바
디지털 금 쪽에 가깝냐라고 보면요. 최근 움직임은 오히려 주식 시장에 더 가깝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위험자산보다는. 일단은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면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게 신흥시장 안 좋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지금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몇 주씩 팔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심하죠. 네,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전자 뭐 이렇게 되고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가 되면 역시 테이퍼링은 비트코인의 안 좋은 소식의 그렇지 사인이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일종의 이제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그러면 테이퍼링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애매하게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규제가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사실 되게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정말 투자가 어렵네요. 네. 정말 이 포지션을 지금 잘 잡아야 되는 맞아요. 시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박스권에 있었죠. 박스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박스비. 32,000에서 한 34,000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제 모멘텀을 받고 확 올라가서 지금 현재 45,00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투자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 방향성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겠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각자의 판단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믿고 든든하게 여겼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암호화폐 관련주를 팔고 있다, GBTC를 매도하고 있다, 네네. 이런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그 기사인가요? 아마 최근에 네.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요, 무슨 어디 뭐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가 유명한 운용사가 어디에 투자했다더라 이런 네. 뉴스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런 버핏이 뭘 샀더라 이런 뉴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반기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뭘 자산은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SEC에다 제출하는 걸 이제 13F라고 해서요. 13F라고 하는 그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이제 공개가 되면 다들 이제 그런 기사를 쓰는 건데 그 13F 양식이 공개가 됐는데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 이거 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신 네. 종목입니다. 여기에 그 보유 종목을 봤더니요. 코인베이스, 스퀘어, GBTC, 테슬라 등 암호화폐 관련주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맞습니다. ARKK 어. ETF에서요? 그래서 이게 일단 팔고 있다라는 그것만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아니 돈 누나 언니가 우리 배신했나? 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요. 사실 그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익이 많이 나서 차익 실현 느낌이 있고요. 네. 나머지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그 아크 K가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환매 요청이 있습니다. 네. 환매를 해주려면 들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거지 특별하게 여기를 뭐 안 좋게 봐서 파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좋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그 타이거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6.65달러, 그러니까 6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한 8천억 가까운 그 코인베이스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타이거 글로벌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 우리가 빌황 있잖아요. 그 네. 타이거 펀드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타이거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식들 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빌황이었고요. 그 사람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이제 헤지 펀드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2003년부터 벤처 캐피탈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성과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전통적인 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A16Z나 아니면은 세콰이어 여기보다도 지금 타이거 글로벌이 더 투자 규모가 더 큽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로블록스, 로블록스요. 코인베이스 이런 곳들에 이제 투자를 해서 얘들이 그 타이거 글로벌이 키운 유니콘 기업만 거의 한 10개가 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곳이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코인베이스를 투자한다는 얘기도 뭐예요? 코인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돈나무 언니는 그 비중 조절 때문에 팔았지만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또 새로운
투자 세력이 또 들어오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학개미 분들이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큰 기업에서 코인베이스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죠. 마이클 버리가 이 아크인베스트의 ETF 숏을 쳤다고 해요. 네. 그 썰친 F가 딱 공개되고 나니까 일단 들여다보잖아요. 그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게 사이온 에셋인데 여기 봤더니 2분기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정리를 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 있잖아요. 네. 거기 시세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다. 풋옵션 계약을 2,355 계약을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1분기 말에는 없었어요. 근데 2분기 말에 보니까 이 계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안에 이 계약을 샀고 6월 30일까지 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아크K가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풋옵션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테슬라를 공매도 치면서 굉장히 또 그러니까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이런 정도로 약간 이 아크나 테슬라나 다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요거를 이제 또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니까 또 17 이게 공개되고 난 다음 날 캐시우드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야 버리가 그 2008년 부동산 시장의 버블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테슬라도 공매도 치지 않았냐. 맞아요. 네. 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의 입장은 뭐냐면요. 테슬라의 경우에 뭐냐면 테슬라를 야 아직까지도 자동차 회사라고 분류하는 애들이 있어? 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에 적용하던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는 그 방식은 다 틀렸다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이제 아크의 모토가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돈남 언니 쪽으로 이렇게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버리가 과연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네 번째 이슈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요. 다음 카카오의 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사실 2018년에 그 카카오가 그라운드 X를 만들 때요. 이게 블록체인 자회사죠. 야, 카카오가 진짜 이 블록체인 쪽으로 뭘 하려나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닥 뭔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카카오의 그 자회사가 한 110여 개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라운드 X가 서자 취급받는다. 그게 다 모이면 저기 끝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안 놀아주려고 그런다. 서자의 서름이다. 맞아요. 뭐 그렇죠? 카카뱅이나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약간 그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렇게 좀 힘 좀 쓰는 애들이 야 쟤는 저기 왜 껴있니?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실 그 정부의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그닥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냐? 자체도 달라졌어요. 맞아요. 뭐가 달라졌냐고 하면 이게 최근에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 크러스트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싱가포르에 클레이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예요. 이 법인을 크러스트가 이제 인수를 해서 그냥 크러스트로 바꾼 거고요. 그거 말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왜 재단을 설립하잖아요. 클레이튼 재단을 설립했어요. 비영리 단체인. 그러니까 크러스트와 클레이튼 재단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컨센시스와 이더리움 재단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뭐지? 라고 했는데 게다가 어떤 기업이 뭔가 사업을 갈 때 그 사업을 주도할 인물로 누구를 거기다 앉히느냐가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가 태양광 사업을 할 때요. 거기다 자기 아들 앉힙니다. 왜? 이거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갈 거니까.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기 크러스트의 대표로 누굴 맡겼냐면요. 송지호 카카오 공동체 성장 센터장을 앉혔습니다. 근데 송지호라는 사람이 누구냐? 거의 김범수 의장의 뭐 오른팔 창업을 같이 했고요. 뭐 오른팔집으로 여겨지고 실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송지호 말고도요. 그 강준열 전 카카오 최고 서비스 책임자와 신정환 전 카카오 총괄 부사장까지 합류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나 창업 멤버였어요. 그런데 이런 세 사람을 크러스트의 운영 책임을 맡겼다는 거죠. 김범수 의장이. 여기에는 그 뒤로 들리는 얘기가 김범수 의장이 이 블록체인 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이 사업을 지금 이제 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게요. 정말 굉장히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고 누가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지가 맞아요.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힘을 쏟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성장 동력으로 본 이유가 또 어떤 걸지 궁금한데요. 김범수 의장님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네. 추정하기로는 사실 카카오가 비판받는 지점이 뭐냐면 내수한다. 아, 골목상권 침해한다. 그렇습니다. 플랫폼 장악하고 난 다음에 다 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카카오 참기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왔어요. 실제로 꽃집, 뭐 미용실 이런 거 다 지금 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내수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글로벌로 나갈 때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 글로벌로 나가는 게 이제 웹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말고 좀 반응이 다른 좀, 거, 다른 그렇죠. 것도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글로벌 사업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블록체인이라고 판단한 거죠.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사실 국경이 없잖아요. 게다가 앞으로 계속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내수 기업이라든 비판에서 벗어나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을 때 가장 유리한 게 가장 좀 약간 자신들이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네.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블록체인 사업을 밀어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클레이튼 생태계를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이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있으면 클레이튼은 사실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 발전을 하려면 그 위에 디앱들이 좋은 디앱들이 얹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그라운드X 클레이튼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NFT 쪽으로 해가지고요. 예술가들과 작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포함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 클레이튼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내수 사업이라는 이제 비판을 좀 이겨내고 해외 성장 동력으로 좀 모색을 하다 보니 웹툰은 조금 반응이 좀 반응이 크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않은 웹툰은 것 같고. 어떻게 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네네네. 글로벌적으로 좀 넓게 나가기에는 맞습니다. 블록체인이 조금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또 송 센터장도 동남아 시장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카카오의 라이벌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이버나 이제 네이버의 블록체인 사업인 라인들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11일 날 빗썸에 상장이 됐어요. 라인링크가 네.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아마 네. 투자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라인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라인과 그다음에 야후가 이제 소프트뱅크가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그 QR 코드를 이용한 그 페이 시스템 중에 페이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일본 1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라인페이도 쓸 수 있게 한대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가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유통망을 라인이 거기서 같이 얹어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라인 쪽에서도 일본 시장에서 좀 강점을 두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네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메신저 시장은 다 장악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라인이 좀 더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이죠. 왜냐하면 동남아의 SNS 메신저 시장도 라인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일본뿐만 아니라 네네,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라인이 좀 선점을 네네. 하고 있는 모습인 맞습니다. 건가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좀 블록체인 사업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요. 제가 저한테 네. 라인은 잘 모르겠고 클레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모르겠다. 그건 김범수 의장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밀어주려고 하면 정말로 시장이 커질 수 있고 네. 만약에 외면을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의장님이 지금 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의 클레이트에 대한 생각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카카오톡만 보더라도 좀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 좀 엿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좀 개편이 됐고 정말 의장님이 좀 밀어주시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클레이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클레이 네. 가격이 그래서 그런지 최근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단기 투자에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투자를 해보는 거는 좀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